전기차 수요 부진 속에 최악의 실적을 낸 테슬라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저가 전기차 모델 2를 조기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초대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우주항공본부장은 존 리 전 미 항공우주국 고위 임원이 맡게 됐습니다. 은행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신해 등장한 기계 앞에서 고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새로운 상업용 전기차 플랫폼 기반의 첫 특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고객의 요구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기 상용차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올해 1분기 최악의 성적을 낸 테슬라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나서서 저가 전기차 모델 2 출시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킨 덕분입니다. 이 실적 부진을 저가 전기차 조기 출시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인데 예고했던 신차 출시 시점을 거의 지킨 적이 없는 일론 머스크의 약속, 실제로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테슬라의 주가는 $150를 곧장 재돌파했습니다. 미리 공개된 차량 인도량이 좋지 않았고 순이익까지 시장 예상보다 줄었지만 주가가 오히려 급등한 겁니다. 실적 발표 후 열린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선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저가형 신차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We've updated our future vehicle lineup to accelerate the launch of new models ahead of previously mentioned start of production in the second half of 2025. So we expect it to be more like the early 2025, if not late this year. These new vehicles, including more affordable models, will use aspects of the next generation platform.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자율주행이 아닌 내연기관차는 앞으로 말을 타거나 폴더폰을 사용하는 일과 같은 미래를 맞을 것이라며 테슬라의 행보에 확고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현금 흐름의 급감은 기존 차 재고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10%에 달하는 인력 감축으로 매년 $10억 넘는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반등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테슬라는 올 들어 주가가 40% 넘게 떨어졌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3월 중순부터 이 회사 주식을 다시 사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3월 2주차부터 엔비디아를 제치고 개별 종목 기준 해외 순매수 1위로 다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최악의 실적을 낸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자 오늘 국내 2차 전지 주식들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김동하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테슬라 실적만 본다면 오늘 2차 전지 주식들이 올랐다는 게 좀 다소 이해가 가진 않는데 그 이유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테슬라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하는 속도를 줄이고 외부 소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저가 전기차 계획도 변함이 없다고 밝히는 등 가격 경쟁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이어서 이 국내 업체들이죠.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경우 외부 업체인데 수혜 기대감이 더 높아진 겁니다. 네. 여기에 또 다른 국내 2차 전지 고객사인 GM이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오늘 2차 전지 반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2차 전지 주식들 오늘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의 하락폭을 생각하면 좀 갈 길이 멉니다. 올해 들어서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초부터 LG 엔솔을 비롯한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 정도 주가가 빠졌는데요. 오늘 적게는 2%, 많게는 7%까지도 주가가 반등했지만 그간의 하락분을 감안하면 아직 완벽한 주가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 증권사에서 저평가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수요 둔화가 분명하고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 생산 줄이고 있는데
2차 전지 주가 이 구조적인 반등이 가능한 겁니까? 증권사 대부분은 오늘의 주가 상승이 단기 급등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향상이나 업황 회복이 수반되지 않은 만큼 꾸준히 우상향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증권사들이 내놓은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연초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의 경우 지난해 말 영업이익이 약 3.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23일이죠. 1.6조 원까지 영업이익 추정치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LG엔솔 역시도 35%가량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국내 EV용 2차 전지 분기 수출 금액 역시 아직까지 2억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는 등 시장 자체가 빠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의 실적 개선이나 시장 회복이 예상돼야 주가 상승도 선행하는 만큼 당분간 2차 전지 기업의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어렵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네, 이 개인들이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산 겁니까? 실제로 표를 확인해 보시면 지난해 한국 증시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9개가 2차 전지 기업이었다면 올해 역시도 10개 가운데 6개가 2차 전지일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올해 누적 순매수 금액 역시 3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차 전지에 투자한 투자자들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KB증권에 따르면 LG화학에 투자한 투자자 중 무려 95%가 손실을 보고 있고요. 삼성 SDI와 에코프로 역시 손실 투자자 비중이 80%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며 물타기에 나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주식에 물려있는 분들이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증권사들 어떤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면서 투자에 더 뛰어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게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가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최하단 구간이긴 했지만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업황 회복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분간은 관망세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전기차 가격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려면 기술의 발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자체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인 만큼 굉장히 장기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 혹은 삼성 SDI처럼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동아 기자였습니다. 다음 달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초대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이 실무를 책임질 우주항공 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미항공우주국 본부장이 맡게 됐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우주추진체 국내 대표 연구자로 서울대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장과 차세대 우주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우주 개발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어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주항공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무본부장엔 미국 항공우주국 출신의 존 리를 내정했습니다. 1급인 임무본부장은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자리로 대통령급 연봉의 파격 대우를 받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다음 달 27일 경남 사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주사업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2045년까지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우주산업은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할 때까지 실패가 거듭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간주도 우주개발 시대를 여는데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막중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주 분야 세계 7위까지 올라섰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갈 길이 멉니다. 기술 수준은 미국의 60%에 불과하고 산업 규모는 3조 원으로 전 세계 시장의 1%도 안 됩니다. 연간 매출 1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66%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선 우주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고 위성 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시험대는 내년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기업으로 참여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현대차가 새로운 상업용 전기차 플랫폼 기반의 첫 특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고객의 요구와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전기 상용차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측면에 슬라이딩 문을 열자 새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단순한 물류 배송뿐 아니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스마트팜, 반려동물 케어샵까지 그야말로 무한 변신합니다. 현대차가 새롭게 출시한 ST1은 그룹 최초의 상용차 전동화 플랫폼으로 만든 첫 번째 모델입니다. ST1은 기존의 투박한 화물차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형 RV인 스타리아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탄생했습니다. 승객실만으로 구성된 샤시캡과 적재함이 있는 카고와 카고 냉동 등 3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돼 목적에 따라 개조 가능한 목적 기반 차량입니다. 특히 택배사 등이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와 속도, 시동 상태, 배터리 등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오픈 API 기술이 처음으로 탑재됐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ST1을 시작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의 변화를 통해 고객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ST1을 기반으로 전기 상용차 모델을 다양하게 확장해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압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 업체 비아디는 지난해 1톤 전기 트럭 T4K를 국내 출시하며 토종 강자인 포터와 봉고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ST1은 높은 배터리 효율로 기존 포터와 봉고 EV뿐 아니라 T4K보다 긴 주행 거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T4K는 LFP 배터리를 탑재해 보조금이 지난해 1,600만 원에서 올해 630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ST1의 보조금은 다음 달 결정되는데 포터 일렉트릭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최소 1,4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4천만 원 중반대로 구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1분기 분기 사상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제 연매출 4조 원 고지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 마감 후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 9,469억 원, 영업이익 2,213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31%, 영업이익은 15% 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1, 2, 3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4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한 점이 호실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크, USB 등 글로벌 빅파마와 증액 계약을 하며 6천억 원 이상의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또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 여기에 고환율 수혜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 일정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상저하고 흐름을 나타내는데 올해는 1분기부터 첫 단추를 잘 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반기 4공장의 풀가동 가능성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여기에 미국 의회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하는 등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도 중장기적으론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14% 증가한 4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10% 늘어난 1조 2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는 이제 갈수록 늘어날 것이네요. 사전은 무난할 것 같아요. 올해 연간환율 1,300원 밑에서 사업계획 잡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연간환율 제가 모르겠지만 1,300원 이상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가지고 일단 환율은 좀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고. 올해 1분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거두며 쾌조의 스타트를 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최초로 매출 4조 클럽 가입을 위한 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오르자 이 보험사들이 연말에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가 관리에 나선 정부가 이 보험료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자동차 보험이 또다시 적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요 손보사들의 1월에서 3월 자동차 보험 평균 누적 손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포인트 오른 79.4%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받은 수입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적자가 나지 않는 적정 손해율을 8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손보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자동차 사고 영향으로 손해율이 개선된 데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까지 더해져 보험료를 최대 3%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율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결국 보험료 인하분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2분기에는 기온 상승과 함께 봄맞이 여행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 사고 건수 증가로 손해율 추가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물가 여파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원가로 잡히는 부품비와 공인비도 함께 오르면서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손해율이 악화되면 보험사들은 적자를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자율성이 떨어지는 국내 금융시장 특성상 즉각적인 반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시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많이 경직적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전년도 손해율이 악화됐을 경우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신축적이지 못하고 또 이제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정부가 지난해부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의무보험에 속해 있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하고자 하는 은행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 직원들을 대신해 등장한 기계 앞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업무가 더 늘어났다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새학기를 앞두고 전세 대출을 알아보던 서울의 한 대학생. 요즘은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AI 챗봇을 이용했지만 결국 지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3억짜리 전세 대출 조건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만 계속하니까 이거는 그냥 결국에는 은행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은행들은 AI 챗봇을 통해 예적금과 대출 등 주요 상품을 안내받고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정상적인 상담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AI가 기존 직원들의 업무를 대체하고 나선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인공지능 상담원입니다. 가입하셨던 적금이 다음 달에 만기가... 고객을 위한 상품 안내와 재가입 유도 등의 업무도 조금씩 AI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AI발 디지털 전환의 배경에는 점포와 인력 축소가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점포 수는 3년 사이 14% 줄었고 채용 축소와 희망 퇴직을 통해 전체 인력도 7%가량 감소했습니다.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언제나 고객의 편의성을 1순위에 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마케팅 정보업체 세일즈포스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은행 고객 가운데 디지털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는 2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뽑은 가장 불편한 디지털 서비스가 바로 AI 챗봇이었습니다. 고객들의 불편은 지점의 행원들과 콜센터 직원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콜이 너무 많아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상담사 연결 어렵냐, 무슨 동네 구멍가게냐 말을 수시로 듣습니다. 은행들은 디지털 혁신과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AI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지만 고객들과 직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형국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은행들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아직 수준 이하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들에게 꼭 필요한 정확성과 투명성을 갖추면서도 보안이 확실한 인공지능 서비스,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김보미 기자입니다. 적금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이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같은 질문을 은행권 AI 챗봇 그리고 챗GPT, 구글 제미나이에게 해봤습니다. 예치 기간에 따라 기본금리의 일정 비율을 곱해 적용된다며 예시까지 설명해주는 챗GPT와 제미나이와는 달리 AI 챗봇은 관련 정보가 없으니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금융권 대고객 서비스에 완벽하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성형 AI 모델은 굉장히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거든요. 여기에 해커들이 좋아하는 경로들이 생길 수가 있고 보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난해 챗GPT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99가지를 잘 해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테스트가 좀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골드만삭스나 도이치뱅크, 모건스탠리 등 대다수 해외 금융업권에서도 생성형 AI를 내부 용도로만 활용할 뿐 실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적용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은행권의 생성형 AI 기술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걸까? KB국민은행의 경우 이미 전세대출 상담 등 금융 업무에 특화된 KBGPT라는 자체 모델을 개발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다양한 그 유스케이스 중에서 지금 하기에 딱 적합한 게 무엇이다라고 지금 정의는 한 상태고 하반기에는 이게 쓸만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결과들을 그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한은행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비서와 챗GPT 기반 Q&A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내놓지만 않았을 뿐 이미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수차례 검증을 거쳐 정교화 단계까지 들어간 겁니다. 다만 개인정보 이용 수집과 관련한 규제, 기술 보안 등과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AI 서비스가 실제 행원들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대체하기까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